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다룰 얘기는 일단은 전자와 홀의 운동 에너지를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 상에서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간단히 짚고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대로요. EV, EC에서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 두 줄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올라가는 Y축, 수학적으로 보면 플러스 Y 방향이죠. 전자의 에너지가 에너지 오브 일렉트론, 전자 에너지가 증가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전자가 있고 여기 있는 전자가 있으면 이게 E1, E2라고 하면 E2의 에너지가 E1보다 높은 건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내려가는 방향, 마이너스 Y 방향이겠죠? 얘는 홀의 에너지가 증가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방향은 에너지 오브 H 플러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던 홀 1번하고요. 여기 있는 홀 2번이 있으면 누가 더 에너지가 높을까라고 물으면 H2가 훨씬 더 에너지가 높습니다. 그 말은 이걸 자연스럽게 자연계는 에너지가 낮아지고 안정된 상태를 지향해 가기 때문에 E2에 있는 건 어떤 식으로건 에너지를 잃어서 더 낮은 쪽으로 오려고 하는 성향이 있을 거고 이 밑에 있는 홀도 H2는 H1이 에너지가 낮죠. 그러니까 나는 더 올라갈 거야 하는 성향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외부에서 에너지를 가하거나 아니면 내부에서 어떤 충돌에 의해서 특정 홀이 에너지를 공급받게 되면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가기도 할 겁니다. 그건 뭐 내부의 일일 겁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가기 전에 운동 에너지 정의만 하나 합시다. 컨덕션 밴드죠. 여기 뭐 요만큼을 뭐 이쪽을 탑 에너지 레벨 오브 컨덕션 밴드라고 하면 언제까 컨덕션 밴드도 끝은 있겠죠. 그리고 또 밴드 갭이 있고 또 그 위에 다른 밴드가 또 나타날 겁니다만 여기에 전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없어요. 그러니까 요 안만 관심을 가질 겁니다. 사실 이 위도 거의 전자가 존재하지 않아서 그리지도 않아요. 이런 거는. 그래서 자유전자가 컨덕션 밴드의 특정 에너지 레벨에 있다라고 할 때 이 전자가 자유전자니까 운동하고 있을 거고 그럼 운동하는 에너지를 가질 테니 걔는 얼마의 에너지를 가집니까? 라고 물으면 요 에너지 스테이트에서 컨덕션 밴드의 에너지 스테이트 EC죠. 그 사이의 에너지 차이를 우리는 자유전자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다라고 할 겁니다. 데칼코마니처럼 거울처럼 접으면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홀은 또 얼마의 운동 에너지를 가집니까 하면 이스 대신에 EV로 바꾸고요. EV와 그 홀이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 스테이트, 요 사이의 요 에너지 차이, 얘가 바로 홀의 운동 에너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밸런스 밴드 안에 있는 홀,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안 보이면 뭐가 움직이고 있는 홀, 네, 홀 카이네틱 에너지, 요만큼의 에너지 갭으로 설명하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준이 되는 게 홀의 운동 에너지는 여기 H 플러스 하나 있으면 EV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컨덕션 밴드 내에 이렇게 자유전자가 있으면 요 놈이 EC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이것만 잘 챙겨보면 저 녀석이 가지고 있는 뭐 특정 위치죠. 요게 뭐 특정 X고 여기는 뭐 또 어떤 X겠죠. 요 방향이 X축이니까요. 실리콘 결정 구조 내에서 특정 위치에서 전자나 홀이 얼마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는지는 밴드 다이어그램에 자유전자와 EC 사이의 에너지 갭, 그다음에 홀하고 EV 사이의 에너지 갭들을 이용하면 운동 에너지의 양을 추정할 수 있게 됩니다. 기본 컨셉은 요 Y축의 의미만 잘 달달달 암기하고 있으면 아무 문제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여기 설명하려고 한 줄 남겨둔 게 이겁니다. 전자나 홀들은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찾아가려고 합니다. 가장 낮은 에너지 포지션. 이게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서 있으면 다리 아프니까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돌리니까 눕고 싶고, 누우면 좀 작가? 잠듭니다. 낮은 에너지 상태를 지향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이 말을 머릿속에 넣고 그러면 자유전자는 어떻게 밴드 다이어그램 안에서 움직일까를 상상해 보면 밑으로 떨어진다라는 표현이 와닿을 겁니다. 여기 있는 자유전자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에 있으려고 할 겁니다. 거꾸로 홀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있으면 더 낮은 에너지 상태인 위로 가고 싶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일 겁니다. 이게 지금 밴드 다이어그램 안에서 전자와 홀이 어떻게 이동해 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성향,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홀 같은 경우는 위로 올라가니까 이게 위로 부풀어 붕붕 뜬다, 떠오르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전자는 돌멩이 같이 밑으로 떼굴떼굴 굴러서 떨어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서도 물병 안에 있는 공기방울처럼 공기 구멍처럼 홀은 위로 붕붕붕 떠올라가는 그런 경향을 가진다. 즉 에너지를 잃어버리고 더 낮은 안정된 상태를 찾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은 이제 또 다른 얘기로 가겠습니다. 네, 에너지, 카이네틱 에너지에 대해서요. 밴드 다이어그램 안에서 전자나 홀의 카이네틱 에너지를 어떻게 정의 내릴 건지, 그리고 그 운동 에너지를 잃으면 전자나 홀이 어떻게 이동해 가는지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개념을 공부할 겁니다. 더멀 이퀄리브리움인데요. 열평형 상태죠. 평형 상태입니다. 이 평형의 개념은요. 이 더멀 이퀄리브리움하고 좀 비교해서 잘 알아둬야 되는 개념이 steady state입니다. steady state는 steady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꾸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떤 꾸준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이퀄리브리움하고는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이걸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가 있겠죠? 그 다음에 고속도로 위에서 시속 100km/h로 달리고 있는 자동차도 있을 겁니다. 이 속도 안 바꾸게 안 바뀌도록 운전자가 잘 차를 조정하거나 요즘엔 속도를 맞추는 기능들을 탑재한 차량이 많아져서 하여튼 100km에 맞추어서 달리고 있다고 합시다. 둘 다 외부에서 바라보면 뭔가 변화가 없어요. 그죠? 변화가 없네? 주차된 차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속도가 빵 km/h로 안 움직이니까 안 변해요. 고속도로 위에 있는 시속 100km로 달리는 차도 뭔가 변화되지는 않아요.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된다는 관점에서는 똑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엄밀히는 완전히 다른 상태예요. 주차됐다라는 건 정말 고요하게 가만히 있는 거고요. 고속도로에서 100km로 달리는 차는 뭔가 액티브하게 움직여요. 대신 변화가 없어요. 자, 이럴 때 스테디 스테이트의 개념이 바로 이 고속도로에서 100km로 달리고 있는 자동차에 해당한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주차된 차는 더멀 이퀄리브리움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테디 스테이트다라고 하는 건요. 엄밀히는 이 자동차가 있으면 이 자동차가 도로 위에 그 도로 위에 이쪽 방향으로 운동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엔진에서요, 저기 기름을 떼어가지고 뭐 이렇게 기계 부품들을 이용해서 이 자동차 바퀴에다가 에너지를 전달하죠. 그러면 얘가 앞으로 굴러가겠죠. 근데 도로면하고 이 바퀴하고 마찰력 때문에 또 이 가지고 있는 자체 차 무게 때문에 이 엔진이 꺼지는 순간 차는 서서히 멈춥니다. 이유는 요 뭐 마찰력 때문에 뒤로 당기는 힘이 일종의 생기는 거죠. 근데 이 시속 100km를 유지한다는 건 나가는 힘과 뒤로 당기는 힘이 똑같아졌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스테디 스테이트라는 건 내가 에너지를 쓰는데 어, 이 에너지를 끊는 순간 뭔가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움직이고 있고 액티브한 상태는 맞으나 이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계속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뭐 우리가 도보로 걸을 때 그런 상황이죠. 다리에 힘주고 계속 걸어야 같은 속도로 걸어서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 에너지 좀 더 주면 이제 뛰기 시작하는 거고요. 에너지를 줄이면 걷는 거고 걷다가 이제 앉아서 쉬기도 하겠죠. 근데 벤치에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 그건 더멀 이퀄리브리움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컨셉을 머리에 넣고 이제 내용으로 들어갑시다. 자, 먼저 더멀 이퀄리브리움이 뭡니까? 반도체 물리에서 얘기하는 더멀 이퀄리브리움은 요 얘기입니다. No external force니까 외부의 어떤 힘도 인가되지 않은 상황을 우리는 더멀 이퀄리브리움이라고 합니다. 고속도로에 있는 이 시속 100km 외부의 힘이 이 뒤로 당기려고 하는 마찰력이겠죠. 이런 것조차 없는 상태를 더멀 이퀄리브리움이라고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외부의 힘이 뭐가 있는데요? 일단은 뭐 빛이 없는 겁니다. 빛이 들어오면 이게 사실 에너지 덩어리이기 때문에 자유전자나 홀을 만들 수 있어요. 빛도 없어야 되고요. 전기장입니다. 이건 이제 어떤 반도체 부품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공부하게 될 뭐 P형, N형 반도체를 붙여서 만든 다이오드가 있다라고 할 때
이 다이오드 쪽에 여기 어플라이드 전압을 뭐 0보다 크게 줘가지고요. 전압차를 주는 거죠. 뭐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압차를 주는 순간 이 시스템, 뭐 P형, N형 붙인 이런 다이오드는 외부의 힘에 노출된 겁니다. 그럼 더멀 이퀄리브리움이 아닙니다. 그럼 더멀 이퀄리브리움이 뭔데요? 외부에서 인간은 전압을 안 줘서요. 내부에 있는 전기장을 안 만든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 뭐 전자공학 위주로 공부를 하다 보니 일렉트릭 필드나 볼티지나 이런 컨셉을 많이 이제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사실 전기학하고 짝을 이루는 게 자기학입니다. 그 전기와 자기는 같이 붙어 다닙니다. 그 결과물이 빛이고 그 결과물을 이해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선 통신의 시대가 열린 건데요. 이 매그네틱 필드 자기장 뭐 N극, S극 기억할 겁니다. 이런 것조차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기력이 없다라고 할 때 우린 더멀 이퀄리브리움이다라고 할 겁니다. 그럼 여기 말한 전기장, 자기장, 빛 이것만 없으면 더멀 이퀄리브리움인가요? 아니요, 또 있어요. 기계적인 힘입니다. 뭐 예를 들어 반도체 웨이퍼가 있는데요. 뭐 손으로 꾹 누릅니다. 뭐 별로 힘이 안 돼가지고 별 영향은 없겠지만 손보다 정말 강력한 뭔가 메탈 기둥 같은 걸로 꾹 누르면요. 이거 꽤 큰 스트레스가 들어가서 그 지역의 일부 지역이 요 눌림을 당하는 이 지역에는 더멀 이퀄리브리움 아닙니다. 그래서 외부에 기계적인 힘도 없다라는 가정을 할 겁니다. 근데 하나 빠졌잖아요. 온도요, 온도. 맞아요. 온도가 0켈빈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외부에서 열 에너지는 들어오는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여기 예외적으로 우리가 이퀄리브리움이라고 이름 붙이지 않고 열적으로 이퀄리브리움이다라는 뜻은 상온 300켈빈에서 열 요거 빼고 외부에서 오는 온도에 의한 에너지 빼고 나머지 관점에서 이퀄리브리움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내가 이 별것 아닌 개념을 이렇게 열심히 떠드는 이유는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얘기. 두 번째 얘기를 읽어보면 이것도 더멀 이퀄리브리움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강의에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다이내믹 시츄에이션. 왠지 이거 반대말이 뭘까요? 물으면 다이내믹의 반대말은 스태틱, 정적인 시츄에이션 아닙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다이내믹이 뭐냐? 동적인 상황인데 다이내믹 시츄에이션이니까 동적인 상황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이 동적인 상황 내에서 모든 어떤 일련의 과정들, 프로세스, 우리가 그냥 머리에 떠오르는 거는 일렉트론과 홀이 짝으로 발생된다는 그 프로세스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러면 퓨어한 실리콘에서 외부에 열 에너지 300켈빈 열 에너지 들어오면 이 내부에 일렉트론 홀 페어가 생기는데 그 값이 전자의 농도가 무려 100억 개가 생긴다 하더라 라고 배웠습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겁니다. 이 100억 개 1번 전자 2번 전자 줄을 세워요. 3번 전자 땡땡땡 100억 번째 전자 이 전자가 다 있겠죠. 자 이제 자고 일어나서 다음날 실험실에 또 왔습니다. 여전히 실험실은 300켈빈으로 유지되고 있고 순수한 반도체 그대로입니다. 다음날 와서도 측정해 보니까 100억 개의 자유전자가 단위 부피당 존재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어제 내가 1번이라고 꼬리표 붙여놨던 그 전자 여전히 1번 전자일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면 뭐 그렇지 않을까요? 글쎄요. 뭐 이렇게 고민이 될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어제 측정할 때 내가 줄 세워뒀던 이 첫 번째 전자는 오늘 측정한 첫 번째 전자가 아닙니다. 두 번째 전자 역시 어제 측정해서 내가 100억 개 전자를 찾아냈는데 그중에 두 번째 전자라고 이름 붙여뒀던 그 전자는 다음 날 와서 찍어보니 여전히 100억 개는 맞는데 총량은 안 변했는데 두 번째 전자가 어제 본 그 두 번째 전자가 아니에요. 얘랑 달라요. 근데 개수는 전체 개수는 여전히 100억 번째까지만 딱 보인다는 겁니다. 바로 이거입니다. 이게 다이내믹 시츄에이션입니다. 만약에 어제 본 1번 전자와 오늘 본 1번 전자가 그 똑같은 그 전자였으면 스태틱 시츄에이션 느낌이 올 겁니다. 다이내믹하다라는 건 뭔가 내부적으로 변했어. 하지만 이퀄리브리움 상태가 유지됐다는 건 총량에는 변화 없는데 그 총량을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구성 요소들을 볼 때는 어제의 전자가 오늘의 전자가 아니구나. 그럼 이 어제의 전자가 오늘의 전자가 아니다는 표현은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할 때 다이아몬드 본드 모델을 떠올려 보세요. 이 공유결합에 참여한 이 전자가 뜯겨져 나갔다가
또 외부에 어디 자유전자가 뭐 빈자리나 찾아갈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여기 있던 전자가 난 나갈래 하고 요 나온 게 오늘의 첫 번째 전자일 거고요. 이놈은 어디선가 날라왔는데 이게 바로 어제의 첫 번째 전자가 될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볼 때는 전체 판에서 볼 때는 요거 한 개였고 어제 오늘도 이거 한 개예요. 근데 둘 사이에 이런 들락날락하는 과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다이내믹 시츄에이션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다이내믹 시츄에이션의 핵심적인 사안은 총 전자의 개수가 100억 개가 안 변했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전자가 이렇게 어제의 전자가 없어지면 오늘 새로운 전자가 탄생해야 되잖아요. 그 말은 없어지는 프로세스의 정반대인 생기는 프로세스가 어딘가에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다이내믹 시츄에이션이란 그 안에서 어떤 프로세스가 뭐 된다고요? 균형을 맞춘대요. 뭐에 의해서? 그 프로세스의 이 에브리 프로세스 그 프로세스의 반대 프로세스가 발생되어서 전체적인 총량에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특정 뭐 원자 하나나 전자 하나를 보면 어제의 전자가 오늘의 전자가 아닙니다. 아니, 뭐 이렇게 어렵게 뜬구름잡는 얘기를 하세요. 라고 생각하는 학생을 위해서 이 얘기로 구체화시킬 겁니다. 순수한 실리콘에서 외부 온도 300켈빈에 가만히 놔둔 웨이퍼가 있다라고 할 때 거기에 분명히 일렉트론과 홀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없어집니다. 발생되는 게 이게 웨이트라는 개념은 1초에 몇 개냐의 컨셉이잖아요. 발생률. 그 뒤에는 리컴비네이션 레이트니까 일렉트론하고 홀이 다시 결합하는 겁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전자 하나, 홀 하나가 서로 만나서 안녕히 가세요 하는 겁니다. 실제 제너레이션 된다라는 건 공유결합에 참여하고 있는 요 전자가 뜯겨져 나가면서 자유전자가 되고 여기에 빵꾸가 나니까 홀이 생기는 거죠. 이를 밴드 다이어그램 상에 표시해 보면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여기에 전자가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에 전자가 생기고 여기에 H 플러스가 생겨서 이런 EHP가 생긴다. 이러면 전자 하나, 홀 하나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뭔가 제너레이션 되는 과정이 있으면 어딘가에 있던 전자는 어딘가에 있는 홀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도 없어지고 얘도 없어지는 리컴비네이션 되는 과정을 밟을 겁니다. 근데 초당 발생되는 거랑 없어지는 거랑 이꼴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이내믹 시츄에이션입니다. 만약에 이 레이트 자체가 이꼴 0이었으면 다이내믹 대신 스태틱이라고 쓰면 맞을 겁니다. 근데 이게 0이 아니에요. 근데 얘는 이꼴이에요. 그러면 스태틱이 아니라 다시 다이내믹이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퀄리브리움이라고 하는 상태가 특히 더멀 이퀄리브리움이라고 하는 상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컨셉이지만 단 하나 다이내믹 시츄에이션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이내믹 시츄에이션이 뭔가 자꾸 변하잖아요. 근데 그 변화 일어난 만큼 반대 프로세스가 생겨서 외부에서 볼 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고요한 평형 상태 이퀄리브리움을 유지합니다. 이런 평형 상태를 우리가 더멀 이퀄리브리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만 하고 잠깐 브레이크를 합시다. 자, 그럼 더멀 에지테이션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에지테이트가 이게 휘젓다, 에지테이트란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열적으로 휘저으니까 외부에서 열 에너지 들어오는 상황을 물리학 용어로 멋지게 써놓은 겁니다. 더멀 에지테이션이 주어지면 전자와 홀들이 서로 교환한대요. 이 체인지에 x가 붙으니까 서로 교환하죠. 에너지를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누구랑요? 서로 전자가 가진 에너지를 홀에 주기도 하고 홀이 가진 에너지를 전자에 줄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 전자와 홀들은 크리스탈 레티스 내부에 있습니다. 실리콘 결정 구조 내에서 생성된 전자와 홀이기 때문에 격자 구조하고도 에너지를 익스체인지 상호 교환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 실리콘 웨이퍼 안에 전자나 홀이 상온 300켈빈에서 다이내믹 시츄에이션을 고려할 때 뭐 계속 생기고 또 어딘가에 계속 없어져. 다만 생긴 만큼 없어져요. 좋아요. 근데 그렇게 생긴다는 거는 밴드 다이어그램을 한번 떠올려 보면 이 부위고 여기 있으면 여기서 어딘가에 일렉트론 홀이 생기면 어딘가에 있던 일렉트론은 여기 아래쪽에 있는 홀하고 만나서 얘도 없어지고 얘도 없어지고 근데 얘는 새로 생기고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난다고요? 그 말은
여기 있는 요 에너지 스테이트가 지금은 여기 전자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여기 빵 올라와서 여기에 꽉 채울 수도 있어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여기 있는 여기에 전자가 올라와서 여기를 채울 확률이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거고. 그럼 확률이 있죠. 네, 0은 아니에요. 뭐 어떤 전자가 되는지 몰라도 오긴 올 거예요. 확률 몇 프로인데요. 그건 뒤에서 이제 페르미 펑션으로 표현할 거고요. 뭐 몇 프로인지 난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여기도 에너지 스테이트가 있고 여기도 에너지 스테이트가 있고 여기도 있는데 근데 밑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도 앉을 수 있고 또 올라오면 여기도 앉을 수 있어요. 몰라요 어디 갈지는. 랜덤하게 퍼지겠지만 확률적으로 볼 때 아마 인덕션 밴드 엣지가 아무래도 좀 에너지 값이 낮은 거고 요 위에 낮춰라 이쪽으로 봅시다. 여기 에너지 스테이트보다 여기 에너지 스테이트가 있으면 E1, E2라고 합시다. E1에 전자가 들어올 확률이 아마 좀 높을 거예요. 그냥 직관적으로 봐도. 왜냐하면 E2까지 가려면 에너지 변화를 많이 경험해야 돼서 적은 에너지 변화를 경험해서 여기가 잘 찰 것 같아요. 실제 그렇기도 하고요. 이런 얘기로 옮아가면 여기 화살표 아래쪽에 있는 이런 얘기로 갑니다. 아, 그럼 모든 에너지 스테이트 인더 컨덕션 밴드니까 컨덕션 밴드에 뭐 이런 에너지 스테이트들이 있죠. 물론 이게 똑같은 간격으로 있지 않고 처음에는 좀 듬성듬성 위로 올라가면 매우 촘촘하게 이렇게 있다라고 덴서티 오브 스테이트 공부할 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E1, E2, E3, E4, E5마다 전자가 들어갈 확률이라는 게 어떤 certain probability를 가지겠구나. 무슨 확률요? 세워질 확률. 뭐에 의해서? 전자에 의해서. 아, 이 컨덕션 밴드 안에 모든 에너지 스테이트는 전자를 받아들일 여지가 있고 그 확률 값도 에너지 스테이트별로 다 가질 수 있겠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근원은 다이나믹 시츄에이션이기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스태틱이었으면 어차피 밸런스 밴드 여기 꽉 차서 10에 10승계 저기죠. 홀 여기 H 플러스 10에 10승계 가만히 있을 거고 여기 전자도 10에 10승계 이미 정해진 미래처럼 그냥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면 어, 여기에는 전자가 있으니까 확률 100%, 여기는 절대로 전자가 여기 올 리가 없죠. 왜냐하면 밑에서 뭔가 새로 생성되지 않으니까 제너레이션 레이트가 0일 거니까 스태틱이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각 밴드 내 에너지 스테이트의 전자가 발견될 확률을 0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물리적인 근거는 이게 다이나믹 시츄에이션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 잠깐 머리를 식히고 5분간 좀 쉬었다가 계속 가보도록 합시다. 이번에는 앞서 설명한 더멀 이퀄리브리움을 좀 더 다른데 빗대어서 설명해 보려고 어넬러지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그림을 보면 바이브레이팅 하고 있는 테이블이니까 그냥 색상 위가 이렇게 위아래로 덜덜덜덜 떨리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떨리고 있는 테이블 위에 무엇을 올려뒀냐면 이게 그릇을 하나 만들어서요. 도자기 그릇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내부에 모래 가루를 쫙 채워뒀습니다. 만약에 이게 no vibrating 테이블이었으면 요 접시를 옆에 내가 한 번 더 그릴게요. 아마 여기에 이 점으로 표시된 게 모래가루인데요. 그냥 모래가루가 차분하게 앉아 있을 겁니다. 근데 얘를 들었다 놨다 하니까요. 모래가루가 튀고 내리고 튀고 내리고 이런 난리가 날 겁니다. 정말 그런가요? 하고 궁금하면 집에서 국그릇에다가 물 떠놓고요. 그 테이블을 한번 위아래로 들썩들썩 해보세요. 그러면 물이 찰랑찰랑찰랑 하다가 어느 순간 물방울이 한 방울 톡 튀어나가기도 할 거고요. 뭐 튀었다가 그대로 수직 낙하하기도 하고요. 툭 튀는데 삐딱하게 날아가서 뭐 그릇 엣지에 부딪히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내가 이렇게 바이브레이팅하는 에너지는 비주기적으로 불규칙하게 에너지를 줘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외부에서 지금 실리콘 결정 재료 안에 외부에서 온도 300켈빈에 열 에너지가 공급되는 상황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이 디쉬라고 표현된 접시 안에 이 모래가루는 도대체 뭡니까? 뭘 빗대어서 설명하려고 저걸 가지고 왔습니까? 하면 얘입니다. 얘. 여기가요. 컨덕션 밴드 엣지입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높은 곳에 모래가루가 얼마든지 들어가서 앉을 수 있는 확률을 가집니다.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테이블을 바이브레이팅 시키면요. 모래가루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요 위에
DC 위쪽 부분에 여기에 뭐 이런 자리가 됐건 이런 자리가 됐건 여기가 됐건 여기가 됐건 뭐 언젠가는 밑에서 연락이 흔들면 한 번은 모래가루가 여기에 잠깐 머무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가장 하단부를 컨덕션 밴드 엣지라 보고 그 위에 이렇게 에너지 스테이트들이 막 있으면 각 에너지 스테이트별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빗대어서 설명하는 게 요 DC가 컨덕션 밴드에 대응되는 개념이고 그 접시 안에 모래가루가 있는데 그 샌드 파티클을 우리는 자유전자에 빗대어서 이해하면 되겠구나. 그럼 모래가루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이 상황이 컨덕션 밴드 안에서 자유전자가 에너지를 더 받았다가 덜 받았다가 더 받았다가 좀 이러면서 내려오고 뭐 이런 과정인데 아마 확률적으로 내가 아무리 테이블을 흔들어 제껴도요. 웬만하면 컨덕션 밴드 엣지 이 서브 C 요 근처 인근 요 라인 어딘가에 전자들이 대부분 존재할 겁니다. 마치 외부에서 에너지를 이렇게 바이브레이팅 하고 있는 에너지원이 접시에 공급이 되더라도 접시 안에 있는 모래가루들은 대부분 다 접시 내에 머무릅니다. 하지만 일부 모래가루는 밖으로도 튕겨나갈 만큼 아주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튕겨나갈 여지가 있습니다. 뭐 국그릇에다가 물 담아놓고 국그릇을 흔들고 덜덜덜 떨려보면 물이 처음에 출렁출렁출렁 하다가 그중에 물결의 높은 것과 만나서 특정 물방울은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받아서 물방울이 퐁 하고 튕겨나갈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에 이런 어넬러지 상황으로부터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가요? 어떤 확률 값이요. 전자가 어디 있는 전자? 이 컨덕션 밴드 안에 있는 전자니까 자유전자입니다. 이 컨덕션 밴드 안에 있는 자유전자가 뭘 하는 초부정사, 뭐 하는 확률을 가지고 뭐 하냐면 채울 수 있는 확률이 있대요. 그 높은 에너지 스테이트요. 그러니까 원래 컨덕션 밴드에 여기 요즘에 자유전자가 있었는데요. 이놈이 과연 여기에 가만히 있느냐? 이거보다 더 높은 에너지 상태 여기가 있다라고 할 때 이 전자가 이 위로 올라가서 여기에 있을 확률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언더 이런 환경 하에서 가능합니다. 어떤 환경이냐면 바로 외부의 열 에너지가 공급되어서 뭔가 이 상태가 바뀌어야 됩니다. 에지테이션, 흔들리고 열받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300켈빈의 열 에너지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렇죠? 사실 이 더 엄밀히 얘기하면 바이브레이팅 애톰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리콘 원자와 원자가 이렇게 공유 결합을 가지고 가만히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실리콘 원자도요. 물론 이렇게 동그라미를 쳤다는 건 1s, 2s, 2p까지 해서 10번째 전자까지는 원래 이 가운데 있는 14개의 양성자에 잘 속박되어서 이렇게 단단하게 돌덩어리처럼 있다라고 가정했는데요. 이 돌덩어리 같은 놈들이 체외각 전자 하나씩 쉐어해서 공유결합으로 돌덩어리 두 개가 연결돼 있지만 사실은 이 돌덩어리도요. 위아래, 앞뒤, 좌우로 계속 움직여요. 그거를 바이브레이팅하는 원소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나중에 뒤에 바이브레이팅하는 애텀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포논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거 포톤 아니에요. 포톤은 빛 입자 덩어리고요. 포논이에요. 이게 다른 단어예요. 대부분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하고 헷갈려 하더라고요. 포톤은 빛이에요. 빛. 입자로서의 빛의 성질을 설명할 때 빛은 포톤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죠. 물론 파장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죠. 빛의 성질을. 이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바이브레이팅하는 애텀을 포논이라고 합니다. 고체 물리학에서. 그 포논이 뭔데요? 이거부터 이해하면 어려워서 바이브레이팅 애텀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왔고 그 바이브레이팅 애텀의 실체는 이 돌덩어리 같이 내가 체가 저기 4개 빼고 10번째 전자까지 하고 양성자 14개 하고 붙어 있는 그 합체된 덩어리 그 녀석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상온 300켈빈이면 얘도 열받아 가지고요. 덜덜덜 떨리고 있어요. 그래서 고체 물리학 책 열어보면요. 실리콘 원자와 원자 사이를요. 이렇게 스프링으로 연결됐다라고 모델링을 합니다. 물리 현상을 수학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프링을 달아서 이 실리콘 원자가 어떻게 바이브레이팅, 진동하고 있는지를 수학적으로 풀어냅니다. 뭐 이때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운 후크의 법칙이 나오겠죠. F는 마이너스 KX 해가지고 이 변화된 델타 X 이동량에 의해서 힘이 얼마나 받고 뭐 복원력이 어떻고 저떻고 그런 얘기를 여기에 빗대어서 쓰기도 합니다. 일단 이 정도만 하고 여기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의 이제 핵심 사안입니다. 페르미 함수입니다. 페르미 함수. 페르미 펑션, 페르미 펑션이 뭡니까? 자, 정의부터 가봅시다. 페르미 펑션은 확률값을 나타냅니다. 즉 이 펑션을
이용해서 얻어지는 결과물이죠. 그러니까 y는 fx라는 함수 fx가 있다라고 할 때 함수의 결과물은 이 y입니다. y. 그 결과물 y가 뭐냐? 확률이래요. 뒤에 설명했네. 무슨 확률? 어떤 available한 state니까 전자가 들어가서 거기 채워질 수 있다라는 그런 스테이트, 에너지 스테이트입니다. 그래서 어떤 에너지 E에 에너지 스테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전자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그럼 몇 프로인데요? 1%, 5%, 80% 숫자로 값을 찾아주는 겁니다. 그 펑션을 페르미 펑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입력되는 독립 변수인 이 y는 fx에서 이 x 역할을 하는 게 뭡니까? 얘죠, 얘 에너지. 컨덕션 밴드 엣지가 있고 여기 밸런스 밴드가 있으면 올라가는 방향이 전자의 에너지라고 했는데 요 정도 되는 에너지 뭐 E1이라고 하고 요 정도 되는 거는 E2라고 하면 E1의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얼마인지는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거예요. E2 정도의 에너지 값을 가지는 요 에너지 스테이트의 전자가 몇 프로 확률로 있어요 하면 F에다가 에너지 자리에 E2 대입해서 이 함수를 풀면 뭐 0.2 나오면 20% 확률이네요. 뭐 이렇게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함수 펄미 펑션이라 부르는 이 함수 F는 뭐 어떻게 찾나요? 그 다 찾으려면 이제 우리 머리가 터지기 때문에 물리학자들이 다 연구를 해서 결론만 우리는 활용할 겁니다. 결론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에너지 값.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컨덕션 밴드 내 임의의 에너지 값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밴드 다이그램을 그리고 뭐 요거 여기에 전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확률이 얼마일까요? 하면 요 에너지 값 얼마인데 뭐 E2라고 합시다. 그럼 E2를 여기다 딱 대입하고 여기 에너지 자리에 E2를 넣고 계산하면 0.05, 5%뭐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근데 이 식을 가만히 보면 수학 시간에 공부한 엑스포넨셜이 나옵니다. 그리고 K는 앞에서 다룬 볼츠만 여기 상수고요. T는 온도입니다. 그래서 KT 곱하면 이게 더멀 볼티지 있죠. 0.026 나오는 그 KT가 되고요. 통신사 SKT, KT 할 때 기억하면 돼요. KT. 네, 까먹지 마세요. 자주 나오는 상수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페르미 지가 만들었다고 지 이름 하나 붙인 겁니다. 페르미 에너지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F는 이렇게 분리합니다. 페르미 에너지 또는 페르미 레벨 뭐 이렇게 부릅니다. 또는 어떤 책에서는 페르미 에너지 레벨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잠깐 페르미 에너지 이게 제일 많이 쓰이는 용어고요. E 서브 F로 불립니다. 자, 이 함수식을 가만히 살펴보면 F 오브 E는 1 나누기 1 더하기 엑스포넨셜에 내가 관심 있는 숫자에서 펄미 펑션을 빼고 나누기 KT입니다. 일단 딱 봐도 이 에너지 차이구나.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 되게 중요한 어떤 문턱 전압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중요한 경계, 임계 이런 걸 이제 뭐 크리티컬한 값이다, 크리티컬 밸류다라고 뭐 여러 서적에서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기준. 뭐 레퍼런스 밸류가 된다라고 해도 되겠네요. 자, 이 페르미 에너지 레벨을 기준으로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에너지가 얼마의 차이를 가지고 있느냐. 이 양이 얼마냐에 따라서 요 엑스포넨셜 위에 숫자가 결정되죠. 근데 나누기 KT를 하는 거니까 요 에너지 값을 KT로 나누는 거니까요. 단위가 KT가요. KT 오버 Q가 앞에서 더멀 볼티지라고 했거든요. 이 단위가 요렇게 계산하면 볼트예요. 근데 KT만 놓고 보면 Q로 나눈 게 볼트니까 KT는 전하량을 곱하는 거죠. 그래서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그 말은 요 분모에 있는 단위는 일렉트론 볼트고요. 그럼 분자의 요 에너지도 일렉트론 볼트니까 단위가 같은 물리량을 분자 분모에 뒀으니까 단위가 날라가서 이거는 단위가 없는 물리량이에요. 그러면 F 오브 E는 1 나누기 1 더하기 엑스포넨셜 여기 노 유닛이에요. 노 유닛인 숫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엑스포넨셜에 뭐 3, 뭐 놓으면은 대충 엑스포넨셜이 2.7인데 그냥 3이라고 할게요. 3의 3승이면 27, 28분의 1. 네, 이렇게 하면 계산이 나오는 거죠. 숫자로 등장하는 겁니다. 확률이니까 단위가 없어요. 근데 이제 곱하기 100을 해서 퍼센트 단위로 표현할 수는 있겠으나 그냥 소수점 이하로 0. 얼마 해서 확률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 되게 중요한 뭐구나. 일단 컨셉은 조금 이따 봅시다. 일단 식을 이거 암기하세요. 암기야. 나 저런 거 못 외워요 하면 그거 다 외우기 싫어서 하는 거고 집에 가서 200번 써서
써봐요. 그럼 저절로 외워져요. 예전에 한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거 숙제에서 내라고 했어요. 200번 써서 내세요. 선생님 불만이 그게 다해서 안 시킬 겁니다. 그런 거. 근데 안 외워지면 200번 쓰세요. 앉아서. 제발 한 자리에 앉아서 한 10분이면 써요. 1 나누기 1 더하기 엑스포넨셜의 2 마이너스 2f 나누기 kt. 쓰다 보면요. 나중에 그냥 손이 이렇게 먼저 가요. 뭐 내가 뭘 머리에 아무 생각을 안 해도 손가락이 먼저 가는 그 경지에 오를 때까지 쓰다 보면 외워집니다. 그럼 이제 요 페르미 함수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을 이해하기 위해서 요걸 봅시다. 요거. 도대체 페르미 에너지 레벨 저거 뭔데요? 근데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어떤 에너지 스테이트가 가지는 그 에너지 값이 하필이면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랑 같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페르미 함수는 도대체 뭡니까? 즉 페르미 에너지 레벨에 해당하는 에너지 스테이트에서 여기에 전자가 있을 확률이 몇 퍼센트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수학적으로 에너지 자리에 EF 넣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1 더하기 엑스포넨셜에 이 자리에 EF 넣고 빼기 EF하고 나누기 KT 이렇게 되니까 요거는 0이죠. 그러면 계산해 보면 1 더하기 엑스포넨셜의 0승이니까 1 더하기 1분의 1이니까 2분의 1, 50%. 거의 반반이네. 이 물리학에서 뭐가 발견될 확률이 50%입니다는 건 더 쉬운 말로 하면 모르겠다입니다.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하면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 하면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페르미 에너지 레벨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50%다. 절반의 확률로 전자가 발견되는 에너지 레벨을 우리는 페르미 레벨이다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물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이것도 뭐 나중에 차차 학습을 다 하게 되겠지만 일단은 받아들입시다. 평형 상태에서는요. 하나의 시스템이면 뭐 하나의 시스템으로 실리콘 웨이퍼라고 합시다. 하나의 페르미 레벨만 가집니다. 2개 이상의 페르미 레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물리학 책에서는 2개의 페르미 레벨이 있다라고 가정하고 즉 결론을 부정해 가지고요. 아, 네가 만든 모든 여태까지 가정이 다 틀렸어 하는 그런 방식으로 증명을 해냅니다. 어려운 얘기는 여기서 안 다룰 거고요. 그냥 머릿속에 평형 상태에서 어떤 시스템, 그게 뭐 D램일 수도 있고, 낸드일 수도 있고, CPU일 수도 있고, 또는 T형 반도체일 수도 있고, 그냥 퓨어 실리콘일 수도 있고, 뭐가 됐건 어떤 임의의 시스템이 있으면 그 시스템이 가지는 페르미 에너지 레벨은 하나 존재합니다. 이건 뭐 그냥 암기하고 외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거까지 받아들였으면 다음 또 더 재미난 이 일을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컨덕션 밴드에 여기 임의의 에너지 E1이 있다라고 할 때 이 E1은 EF보다 월등히 높다라고 합시다. 이때 요 자리에 전자가 들어갈 확률은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요 에너지 스테이트의 에너지 값이 EF랑 매칭이 될 때는 전자 발견될 확률이 0.5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 경우에는 뭐 임의의 에너지를 E1인데 이게 하필이면 EF보다 월등히 큽시다. 그럼 이거는 값이 얼마 나올까요? 이거 0.5보다 클까요? 0.5보다 작을까요? 뭐 이런 질문입니다. 뭐 수학 실력만 동원하면 됩니다. 여기 위에 있는 수식을 보세요. E에서 EF인데 요게 EF보다 월등히 커요. 그럼 생각해 보면 뭐 EF보다 월등히 크면 EF 지우고요. 이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에너지가 굉장히 높은데 나누기 KT 하면 그냥 단위만 처리한 에너지 단위 날리는 거예요. 그럼 수학적으로 1 더하기 엑스포넨셜에 뭐 굉장히 큰 수겠네요. 뭐 이렇게 따져보면 결국은 이 에너지가 계속 높이고 더 높이고 더 높이면 무한대까지 엄청 커지면 결국 얘가 무지하게 큰 수니까 1은 없어도 되는 것 같고요. 뭐 굉장히 큰 거분에 1이 되니까 이건 거의 0을 향해 갈 겁니다. 결국은 이 물음표의 값은 0입니다. 아, 페르미 에너지 레벨보다 엄청나게 높은 에너지 스테이트에 전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고 물으면 전자 없습니다. 발견될 확률 빵입니다. 근데 빵은 아닐 겁니다. 빵에 가깝다는 뜻이죠.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이 E1이요. EF보다 아주 크지는 않았는데 E1이 적당히 크면 아마 이 함수 값은 0.5보다는 좀 작겠지. 뭐 한 0.1 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거 정반대 케이스입니다. 아까 에너지를 페르미 레벨보다 엄청 높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엄청 작은 경우를 한번 따져봅시다. 엄청 작은 경우를 따져보면 F의 뭐
이 작은 에너지를 E2라고 하면 이게 EF보다 너무너무 작아요. 이 경우에 함수값을 계산해 보면 E2 빼기 EF 나누기 KT가 될 텐데 이게 EF보다 월등히 작아요. 그러면 빼면 아마 마이너스 무한대를 향해 달려갈 겁니다. 아까는 이 원이 EF보다 엄청 크다고 했으니까 빼면은 플러스 무한대를 향해 달려갈 거고요. 그러면 이 값은 어디를 향해 갈 건가? 이거 이제 수학이죠. 그냥 1 더하기 1 플러스 엑스포넨트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하고 극한값이 얼마인지 고민해 보면 되잖아요. 그럼 얘는요. 엑스포넨셜 무한대분의 1승이에요. 엑스포넨셜의 무한대는 무한대. 무한대분의 1은 0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냥 이 뒤에 그냥 이거 없어요. 이거 너무 작아서 안 써도 돼요. 다 0. 그럼 그냥 1 더하기 0분의 1이니까 1. 아, 페르미 에너지 레벨보다 엄청 낮은 에너지 스테이트에서는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요. 1이에요. 즉 100%예요. 이 컨셉을 가지고 우리가 배웠던 걸로 돌아갑시다. EV, EC가 있고요. 밸런스 밴드에는 전자가 득실득실하고요. 이쪽에는 일부 조금 있긴 있어요. 자,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올라가는 게 에너지 축이에요. 어디에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 있을까를 고민해 보세요. 요 정도가 E1이고 요 정도가 E2라고 상상해 보세요. 설명한 대로. E2에는 전자가 많아요. 밸런스 밴드 안은. 그 말은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 밸런스 밴드보다는 위에 어딘가에 있을 것 같아요. 근데 E1은 컨덕션 밴드에서도 좀 상당히 높은 에너지 스테이트잖아요. 근데 얘는 EF보다 월등히 크면 여기에 전자가 거의 없어요. 근데 좀 적당히 뭐 요 정도만 갭이 벌어지면 뭐 있을 확률이 좀 있어요. 그래서 컨덕션 밴드에 조금 듬성듬성 자유전자가 있어요. 그러니 아마 EF는 페르미 레벨은 컨덕션 밴드 엣지보다는 약간 밑에 어딘가에 있겠구나. 뭐 이렇게 추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ECEV가 있으면 여기는 전자가 많고 여기는 조금 있다. 이 얘기를 좀 더 편하게 이건 온도가 300켈빈일 때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300켈빈일 때 여기 자유전자가 한 100억 개 생긴다고 했잖아요. 단위 부피당. 그럼 여기 빵꾸 나는 것도 한 100억 개 돼요. 근데 이거를 얘기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0켈빈으로 낮춥시다. 그러면 EC, EV가 있으면 밸런스 밴드에 꽉 차 있고 컨덕션 밴드에는 노 일렉트론이에요. 이거 진짜 심플하게 설명하면 EC, EV 이렇게 있으면 얘는 뭐 filled with electron이죠. 여기는 no electron이에요. 그냥 empty예요. fully empty예요. 없고 있어요. 자, 이럴 때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밸런스 밴드는 100%예요. 컨덕션 밴드에는 전자 발견될 확률이 0%예요. 그럼 전자 발견될 확률이 50%인 지점은 어디쯤 있을까요? 물으면 한가운데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아까 여기 이 설명으로 다시 돌아가면 페르미 레벨이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 사이쯤 중간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럼 엄밀히 한가운데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책에 예제 문제도 나오는데요. 이 미드갭이라고 합니다. 한가운데를 미드갭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EC하고 EV를 더해서 2분의 1로 나눈 값이겠죠. 요거에서 조금 낮은데 얼마나 낮냐면 0.007 일렉트론 볼트만큼 낮은 곳에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 있습니다. 이거 왜 조금 낮나요? 하고 물어보면 홀하고 일렉트론이 퍼펙트하게 같은 캐리어가 아니에요. 홀이 질량이 조금 더 무거운 입자로 대접받고 있기 때문에 페르미 레벨이 살짝 소폭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책을 읽어보면 더 자세한 얘기들이 나올 거니까 꼭 책을 정독해서 보기를 추천합니다. 페르미 함수, 페르미 에너지 레벨, 그리고 밸런스 밴드와 컨덕션 밴드에 전자가 분포되어 있는 모습을 통해서 페르미 레벨이 미드갭 언저리 있겠구나. 정확히는 미드갭에서 살짝 아래쪽 0.007 일렉트론 볼트 하단에 있다. 정도까지 설명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온도의 영향을 보고 볼츠만 어프락시메이션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서 컨덕션 밴드 내의 전자가 어떻게 에너지 값을 가지고 분포하는지에 대한 얘기로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반드시 예습을 하고 오기를 부탁합니다. 수고했습니다.